이 책 얘기를 다 하려면은 제가 강의를 24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피케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193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였다가 4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 80년까지 갔다가 오늘날 다시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인데요.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도 불평등하다가 좋아져 가지고 미국보다 더 평등한 나라가 되죠. 훨씬 더. 그리고 80년대부터 유럽도 다시 안 좋아지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보다는 불평등 정도가 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령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미국 사람인데 쓰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유럽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요게 이제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 부유한 1%, 미국의 가령 3억 인구 중에서 300만 명, 이 얼마나 많은 몫을 가져가냐? 300만 명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13%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1%가 13%를 가져가니까 가장 부유한 그 1%는 일반적인 평균 국민들의 13배를 벌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날은 20배를 벌고 있어요. 가령 뭐 미국 사람들이 1년 평균 연봉이 평균적인 가정이 한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벌면은 미국의 부유한 그 1%는 1억에 한 20배니까 20억을 버는 거예요. 1년. 20억이면은 200만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 거죠. 이게 불평등한 나라가 됐는데 반면에 미국의 그 서민들, 그러니까 서민들을 뭐로 봤냐면은 미국의 그 중간 1억 5천만 명, 1억 5천 이하 1억 5천만 명이 가져가는 몫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 정도는 가져갔는데 오늘날에는 12%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만큼 미국의 그 서민들이 과거보다 60년대 70년대보다 이 상대적으로 거의 절반밖에 못 벌고 있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의 가장 부유한 유럽의 가장 부유한 1%는 80년대까지는 6%까지 7%가 밖에 못 가져갔어요. 오늘날 유럽도 불평등이 많이 심화가 됐는데 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낫죠. 10%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유럽이 미국보다 2배는 더 평등한 거죠. 똑같이 유럽의 그 이 절반 인구들, 못 사는 절반 인구가 80년대까지는 26%를 가져갔는데 오늘날 줄긴 했어도 여전히 22%가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경우에 봤을 때 미국은 오늘날 12%고 가장 잘 나가던 시기, 평등한 시기가 20%였죠. 그러니까 유럽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좋았던 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때만큼이나 유럽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가 사실은 아메리카에 없고 유럽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려면 미국에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중에서도 가장 평등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럽 전체적으로 비슷했는데 여기 맨 아래 이제 이 오렌지색이에요. 1930년, 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1980년대에는 가장 평등한 나라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스웨덴도 많이 좀 뭐 불평등이 좀 심화됐지만은 여전히 그 다른 나라들, 요게 맨 위에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평등한 나라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게 요거 이제 보라색, 이게 이제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이 유럽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평균보다 훨씬 더 평등한 나라가 프랑스랑 스웨덴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죠? 여기 모르겠네. 이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미국은 안 그런 거고요. 또 뭐 비슷한 얘기고요. 자, 이거는 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라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생각하는 게 복잡해지는 건데, 요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개인 소득 가장 많이 버는 그 상위 10%, 이게 대충 어떤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 가장 잘 버는 상위 10%가 어느 정도 버냐면은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벌어요. 1억 정도를 벌면은 이제 한 상위 1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2013년 정도가 될 때까지 일관되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일관되게. 같은 시기에 미국도 똑같아요. 좀 전에 봤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1980년에 시작해가지고 일관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 총소득의 우리나라 경우에 30% 미만을 상위 10%가 가져갔는데 오늘날에는 45%까지 가고, 더군다나 이 통계가 2013년 통계거든요. 이게 2020년까지 가죠. 오늘날 2020년 가면은 이게 50%까지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연봉 1억 정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장 못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5배를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최저임금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게 뭐 노인네들도 있지만은 뭐 요즘에 대학 나온 사람들, 가령 뭐 이 지방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요즘에 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뭐 나오면 뭐 당연히 그 정도밖에 못 버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취업자들 중에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거의 뭐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할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2천에서 한 2,500 버는데 가장 잘 버는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버니까 실제로 5배 정도를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히도 1980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고, 제가 이제 데모하고 뭐 제가 1982년도에 데모해서 감옥 갔거든요. 감옥 간 이유가 이제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군부 독재에서는 민중들이 못 살게 되고, 그다음에 부자들만 잘 살게 되고 재벌들만 뭐 많이 가져가고, 이래서 뭔가 착취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감옥 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1995년이란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민주화가 된 시기죠,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여기 2000년 시기, 이건 김대중 정부 시기죠. 2005년 시기, 노무현 정부 시기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가 다 민주정부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평등이 일관되게 심화됩니다. 민주주의가 됐는데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 실망해가지고 2007년도에 선거 때 선거에 아예 기권해버리죠. 투표율이 높지 않았으니까 아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심화됩니다. 뭐 이명박 정부라 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런 데 관심 없었으니까, 또 부자들 감세도 하고 대기업들 감세도 했으니까 당연히 불평등이 심화되죠. 이게 뭐냐면은 민주정부가 됐건 아니면 보수정부가 됐건 간에 일관되게 심화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 표가 누구 책에 나오냐? 장하성 교수님 아시죠?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정책실장, 이분이 2015년에 책을 냈습니다. 왜 분노해야 되는가? 이분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분노하라 이거예요. 불평등에 대해서. 근데 이 불평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군부 독재 치하에서 더 평등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1995년부터, 이 시점이 딱 95년도에 왜 95년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저 같은 생각인데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1995년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딴 게 아니라 1995년도에 우리나라가 1994년도에 WTO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이 2년 뒤인 1996년도에 OECD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게 그냥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기획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1993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폐지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국가주도 성장 모델이 1995년도 전후해갖고 완전히 폐기되고 그때부터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시장 자율 원칙이 정립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 주도형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1995년도입니다.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님이에요. 아시죠? 서울대 법대 교수님. 이 박세일 교수님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 당시 청와대에 일했던 그 이주호 나중에 교육부 장관 했던 이주호 뭐 박세일 그다음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어디죠? 부산에 계시는 그 박형준 교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세계화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그 국시가 세계화 아닙니까? 세계화를 하려면은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이제 뭔가 이 낡아빠진 국가주도 자본주의가 아니고 낡아빠진 계획경제 모델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획경제를 없애야 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없애버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러는 과정에서 WTO와 OECD 같은 걸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TO 가입하고 OECD 가입하는 게 바로 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시장 자유주의 내지는 이 세계화 논리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내지는 시장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게 이제 저라든가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의 입장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박정희식 중상주의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군부독재를 얘기하는 분들이 군부독재가 더 많이 타도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두 번째 견해를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정희식 자본주의라는 게 바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원흉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식 자본주의의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재벌이거든요. 재벌도 해체시켜야 되고 그리고 관치금융도 해체시켜야 되고 관치금융이 바로 박정희가 만든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랑 장하준 선생은 그렇지가 않다. 박정희식 모델이라는 게 국가주도 경제, 뭐 계획경제 모델, 뭐 그다음에 재벌체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모델은 오히려 평등한 체제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 이게. 따라서 군부독재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하지만 살릴 건 살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랑 장하준 선생이 이 재벌편, 이 박정희 편 해갖고 막 욕을 먹은 겁니다.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하성 교수님 같은 분들, 장하성 교수님은 이 첫 번째 견해가 아니라 두 번째 견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하성 교수님은 중상주의 내지는 박정희식 국가주의 때문에 여전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